일시적인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나는 상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 자신의 말과 태도, 행동 등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처음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찰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회사 사장에게 말하는 방식과 수에게 말하는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점원과 종업원에게 고객으로 대접받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더 많이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집에서 구박받는 남편이 집에서 뭐 한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더 당당하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떤 역할에 따라서 항상 내 어떤 포지션이 똑같지 않죠. 감정적인 포지션, 정서적인 포지션이 똑같지 않은데, 이제 그것들을 여기에서 톨레가 말하는 것은 이 역할에 연기하는 것이 이 동일시 때문에 그렇고, 자신의 본질, 진정한 본질과 그 진정성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장 이것은 눈으로 구분이 되죠. 차이점이. 우리가 뭐 물건에 마트 사러 가거나, 어디 뭐 커피 마시러 가거나 뭐 이렇게 손님으로 갈 때 내가 돈 내고 갔는데 그만한 대접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은 화가 나거나 막 그 어떤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집안에서는 그만한 권리 주장을 또 못 하죠. 그런 것들처럼 이게 그 역할에 따라서 내가 부여한 동일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한 사람이 연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내가 점원도 됐다가 손님도 됐다가 고객도 됐다가 배우자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 딸도 됐다, 스승이 됐다, 제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그 모든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이제 겉보기에 그 강약의 차이가 있지만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한결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줘야 되죠. 그래야지 그 업식이라고 하는 그 경향성, 그 경향성에서 노연하죠. 그 한 마음으로 수천 수만 가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일률적으로, 조금 더 사람이 이렇게 감정 기복이 없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를 염려하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진폭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걸 한 마음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한 마음이라는 건 변하지를 않죠. 그 마음의 정체성의 강약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떤 조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자체의 에너지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마음이 푹 쉬어지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푹 쉬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푹 쉬어지는 거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마음이 안 쉬어져서 불안불안하는 거하고 굉장히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싫어, 이런 식의 마음이 있잖아요. 편안한 게 좋지 불편한 게 뭐가 좋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봤을 땐 똑같은 마음이라는 확인이 되거든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의 그 경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과일 가게에서 과일 이렇게 쫙 펼쳐 있으면, 내가 사과를 좋아하면 사과가 이게 맛있는 건가 어떤 건가, 사과에 대한 관찰이 많거든요. 이걸 살까 말까 이런 식으로. 다른 과일 많지만 뷔페에 가서 경험 많이 해보시죠. 결혼식이든지 뭐 이런 어떤 잔칫날에 음식이 그렇게 가짓수가 많지만 내가 먹는 음식 위주로 거의 먹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자, 한국에서 그랬으니까 미국에서 뭐 일본에서 인도에서 이런 다른 나라 가면 다른가? 아니에요. 물론 그 나라의 음식이 한국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선택의 폭이 좁을 뿐이지, 내 취향, 음식 취향이
그대로 반영돼서 일본의 그 비슷한 음식, 취향의 음식을 먹거든요. 일본의 미국의 그런 음식 취향의 음식을 먹고 중국의 그런 음식 취향의 음식을 먹어요. 중국에 우리나라와 같이 김치, 불고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똑같은 김치, 불고기는 못 먹지만 김치, 불고기와 비슷한 취향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그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같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한 마음, 김치와 불고기를 좋아하는 그 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수렴해서 알아가는 그 노력이 중요하지. 이런 어떤 나의 그 음식적인 취향을 더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좀 더 가짓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어떤 문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가짓수가 늘어나도 내 그 취향적인 반영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한 마음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당신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전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냥 오로지 생각, 나라는 동일시, 그 사람이라는 동일시 그것만을 본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모든 관계는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네 개의 개념적 정체성들의 관계인 셈이다. 정체성들도 결국은 허구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진실한 관계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진실한 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조건과 인연의 화합물이죠. 진실한 관계는 그래서 결정 내릴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관계가 진실한 관계일 것이에요. 어느 선승이 이름난 귀족의 장례식을 집전하게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지방의 최고 관리들과 부인들을 맞이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아직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저를 떠나 다른 스승 밑에 들어가 수행을 했고 8년 뒤 깨달음을 얻어 제자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역할로서의 진정한 행복.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아주 좋아. 이러한 대화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 부분 읽을 때 저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회원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했는데, 이 대화가 진실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연기의 역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안부, 서로 흔한 안부죠. 언제 한번 밥 먹어? 진짜 밥 먹기 위해서 약속 잡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사 같은 형태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점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 많은 불행이 있음을 부정당할 때 절망과 우울,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남한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그렇게 지내. 이래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관심, 진정성 있는 물음이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자신한테도 설렁설렁 아까 금방 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지요. 자기 안에 불행이 있다면 먼저 그 불행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불행은 당신 그 자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있는 그대로와 대면하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불행의 주요 원인은 결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려야 한다. 생각을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상황은 언제나 중립적이며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다. 반대편에는 상황이나 사실이 있고 이쪽에는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사실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불행의 주요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자, 상황은 언제나
이 중립적이다. 이거 현실이 중립적이다라고 표현을 바꿔도 좋을 거예요. 현실이 중립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불행한 일도 안 일어나야 되고 기쁜 일도 안 일어나야 되지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누구 편도, 불행의 편도 행복의 편도 안 들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도 일어날 수 있고 행복도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인연의 화합이 되면 그렇게 시절 인연으로 드러나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내가 쟤보다 우수해야 되는데 쟤는 맨날 놀고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제가 더 잘한다면은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실 중도, 현실 인과는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중립적이라서 안 일어나고 내 뜻대로 되고 노력한 만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중립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는 망했어의 이야기. 자, 통장에 달랑 500원밖에 있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사실과 대면하면 반드시 힘이 솟아난다.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생각과 감정 사이의 연결을 보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과 감정이 되는 대신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이 되어야 된다. 너무 좋죠.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 전의식, 온의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어떤 이제 이렇게 달랑 500원밖에 없어. 500원씩이나 있네. 이제 이 말장난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은 500원씩이나 있네. 500원밖에 없어. 부정적인 거야. 나빠. 500원이나 있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거 굉장히 조작적이고 인위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굉장히 500원씩이나 있네. 뭐나 됐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팔은 건강하잖아. 뭐 이랬잖아. 이렇게 긍정적이고 확신해봤자 그렇게 큰 소득을 못 얻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부정에 딱 사로잡혀서 눌려져 있거든요. 왜요? 에고라는 것은 부정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부정감이 있어야 내가 추구를 해서 긍정을 원하고 바라고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부정이 자기의 정체성이겠어요? 에고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부정인 건 뭐예요?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에고는. 그쵸? 생각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셀프톡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을 바탕으로, 현실은 절대 긍정이죠.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 볼펜, 연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잖아요. 이걸 확신해야 되나요?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고는 연필이 있다는 걸 확신해. 내 눈으로 봤어. 내 귀로 들었어. 내가 느꼈어. 내가 느낀 것을 확신할 때 그때 그건 진짜인 것이에요. 이거 확신해야 이게 진짜입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확신을 하건 안 하건 진짜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언제나 힘이 안 들고 현실은 언제나 절대적인 긍정이에요. 긍정이니까 있지요. 하지만 에고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부정감, 유령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실제로 이런 어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죠. 내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무도 나의 존재를 인식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불안할 거 아니야. 만약 유령이라면. 그러니까 그 불안감, 부정감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 현존의 자리, 이 있는 그대로 이 자리는 절대 긍정이 자기의 정체성. 그러면 절대 긍정의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근데 부정의 자리에서는 어때요? 더 노력해야죠. 뭔가를 해야죠. 통제하고 동일시하고 신념 체계를 만들고 사회 구조로 짜 맞추고 배움을 통해서 유전으로 다 또 세습해서 내리고 계속해서 암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긍정의 세계, 현실 중도의 세계는 형상화 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드러나 버리는데 물의 무소부재성을 형상화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건되면 눈물, 땀, 이슬, 피와 고름
뭐 산천초목으로 다 드러나 버리는데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달랑 500원밖에 없어. 500원씩이나 있어. 이런 어떤 노력, 언어적인 유의적인 노력은 사실 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언제나 내 의식은 500원밖에 없어예요. 부정적인 생각. 이걸 막 바꿔서 500원씩이나 있어. 이런 거보다는 500원밖에 없어 라는 그 부정감을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 동일시를 봐주는 게 빠르죠. 유령인 걸 봐주는 게 빠르지 유령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좋은 유령을 만드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자, 행복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찾아다닌다면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찾아다닌다는 것은 행복의 안티테제, 이게 뭐 해겔의 변증법에서 첫째 단계를 부정하는 둘째 단계를 말한대요. 행복의 안티테제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교묘히 달아나지만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는 지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마주함으로써 가능하다. 불행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인 심신의 조화와 내적 평화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숨겨버린다. 이거 타라불행의 트랜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는 현실과 이상의 어떤 갭, 차이, 간극, 격차 이런 것들이겠죠. 이 불행이, 고통이, 괴로움이 자,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떤 감정이 많고 다양하다고 생각하죠. 사랑, 행복, 기쁨, 즐거움, 불행, 고통 뭐 아주 많은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다양한 거더라고요. 자, 물의 무소부재성은 다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진리,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조건이 이슬이야, 땀이야, 눈물이야, 표구름이야, 뭐 나무야, 강이야, 바다야, 구름이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 현실의 다양화에 맞추어진 조건들이지 그 속성은 여전히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 또한 이 감정이 이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그 형태들을 보고 분노다, 기쁨이다, 슬픔이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고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억제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기보단 여전히 똑같이 내 안으로 회귀해서 이 하나의 마음을 보면서 이것의 묘용의 작용, 이것을 미묘법이라고 하죠. 아주 미세하고 묘한 법이다 이 말씀이신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계속 이게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감정이 있나? 내가 너무나 감정이 없어. 나는 정말 감정이 너무 다양해. 나는 너무 뭐 감정 기복이 커. 나는 감정 기복이 없어. 막 이런 논쟁에서 그냥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겨울 오니까 따뜻한 옷 입고 여름 오니까 반팔 옷 입고 이런 거잖아요. 더우니까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주어지니까 나는 그대로, 나라는 몸은 그대로인데 옷도 바뀌고 그것에 따른 뭐 필요한 전자제품들로 바뀌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립적인 인과에 대해서 그리고 불행은 내적 평화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숨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느냐, 내 마음으로 쭉 돌아와서 나의 진정한 이 무소부재성, 어떤 것이든 될 수 없고 어떤 것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여기
이제 자녀들과의 이야기죠. 중요한 물음은 부모라는 기능과 동일화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에고의 역할이 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모의 필수적인 기능에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는 것,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인 것이 정체성이 될 때, 즉 자신의 자아의식 전부나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능은 쉽게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정되어 당신을 점령해 버린다. 과잉보호, 가로막음, 통제와 억압, 역할 정체성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부모라는 역할을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부모는 부모임이 중단되었을 때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을 무의식 중에 두려워한다. 아이들이 많이 커서 이제 독립하게 되면 빈둥지 증후군 50대에 이제 가정주부라든지 뭐 이렇게 직장인들도 자기의 역할이 이제 직장 내에서 뭐 부장, 과장, 사장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자신의 역할들이 사라지면서 동일시를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괴로움, 정신적인 압박감이 오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지금까지 뭘 했나 막 이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들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는데 이 어떤 역할로 보는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능인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역할이든 기능이든 그 지위든 그 아이든 그런 역할이든 그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 아이는 내 게 아닌데 내 거라는 어떤 마음속에 민마음의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내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내 소유물이면 내가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유물, 그래서 더 강한 집착을 가진 소유물, 그리고 조금 더 집착의 연대가 조금 느슨한 소유물, 이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이를 인격적인 어떤 생명체 존재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내가 희생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래 관계에서 나의 어떤 아까 여기 말하는 부모라는 역할의 강박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불을 떼주는, 지원해주는 관계, 너는 부모야, 나라는 자식이 존재하니까 하면서 그 부모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존재로서의 어떤 도구, 소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아이를 무슨 소유하고 도구합니까? 내가 애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힘들다는데 왜 놓지를 못합니까? 진짜 힘들면. 그래서 톨레 말로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힘듦이 멈출까봐, 나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될까봐, 누구야 하는 것이 안 될까봐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죠. 힘들다면서 왜 못 나와요? 사실은 잔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쁨이겠죠. 동일시가 계속 유지된다는 기쁨이겠죠. 겉으로는 괴롭다고 소리치면서도 그들은 자식을 비난하거나 불인정하고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뭘 해줬다라는 거, 참 그거 별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냥 담담히 해주고, 그 사람이 알아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말고, 안 알아주면 말고 하면서 내 역할을 하면 좋은데, 공치사, 내가 이렇게 했어, 너 내 덕분이야, 막 이런 걸 하면 사실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안 받고 말자, 아유 치사하고 더러워 치사스러워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람 마음을 옹졸하게 만들어요. 잘해놓고도 욕먹는 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공치사 좀 적게 하면 좋겠다. 근데 공치사들 많이 하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희생했는데
뭐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해줬는데 몰라주고, 내가 이것도 어떻게 했는데, 참, 그래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기뻐서 해줬다는 생각이 듣는 입장에서 안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빚쟁이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유, 내가 빨리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아유, 고마워. 그것도 한두 번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당신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화와 자기 이익을, 자기 정체성의 강화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더 완전해지려고 하고 결핍감을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이어서, 상대를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너는 계속 그대로 있어. 어린 자식으로 그대로 있어. 나한테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 나를 우러르고 숭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돈 주는 거 이렇게 받아 쓰면서 너는 나한테 기대고 의지하면서 나의 어떤 아까 말하는 역할과 정체성, 나의 어떤 자부심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라는 것이죠. 누가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 중요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실망시키지 말고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이런 게 다 죄책감 심어주는 거거든요. 올가미로 다 올감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해요.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청소년 명상도 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가 저한테 집착을 안 할 텐데,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집착을 해요. 근데 또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거든요. 정말로 엄마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화도 못 내요. 근데 엄마가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더 지원해두고 도와주고 싶은데 이 아이는 지쳐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정말 공부도 못하고 좀 머리가 지능이 떨어져 버렸으면 아예 기대를 안 할 텐데, 너무 벅차다고 제가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너 그러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정말 애들은 유연해요. 제가 뭐 사춘기라서 이래요, 막 애들이 뭐가 문제다는 것을 막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다 문제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강성이니까 애들이 고통받고 병들어요. 근데 자기는 아주 인격적으로 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냥 걔한테 다 맞춰주고, 걔가 뭐가 부족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죠. 그것을 감사하게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도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는 그 행위가 아이한테 자책감과 죄의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애 빚쟁이 만들고 싶지 않을 건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 툴레책 좀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아이 관계에서 힘드실 때.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이한테 인격적으로 한다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비꼬고 있어요. 너는 그래 피곤하구나. 그러면 오늘 쉬어야지. 그리고 내일 컨디션 조금 회복될 때 해. 그래 뭐 시험이 끝났으니까 좀 놀아야지. 뭐 이렇게 해. 뭐 이러면서 말을 해주죠. 자, 민마음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걔를 풀어줄 때, 걔가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 그래. 항상 나는 너를 존중해. 네가 가장 우선이지.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그 아이 위주로 내 마음을 삭히면서 그 아이 위주로 해준단 말이에요. 너무나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은 느끼지만, 실제의 민마음의 작용은 뭐예요? 애둘러서 계속 관찰하고 통제하고 암시를 주고, 그러면서
뭐 이제 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좀 편하다면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교양입니까? 인격입니까? 그냥 애둘러서 비꼬는 거잖아요. 부담감 주고. 그냥 아예 말든가 아니면 그냥 탁 생각을 내려놓아 버리든가 아니면 하려면 그냥 지금 이제 하자. 엄마가 자꾸 신경 쓰이니까 아니면 시간 딱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할 건지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더는 말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해야지. 인격적으로 교양 있게 애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은근히 비꼬고 있는 것들의 행태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 둘 다 아까운 일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람도 억울하고 그 사람의 진심과 희생도 아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나도 억울하거든요. 서로 그렇게 멀어져 간다라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애둘러서 비꼬고 있지 않나. 애둘러서 회유하고 은유하고 암시 주고 무언의 압박을 하면서 나는 인격적으로 교양 있고 너한테 다 맞춰줘. 이런 이빨린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봐주세요. 현장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의 무익함도 보게 되며 그 무의식적인 패턴은 저절로 막을 내린다. 알아차림은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촉매다. 저절로 막을 내린다. 무의식적인 패턴은 저절로 막을 내린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에고이지 진정한 그들의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으로 내면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거의 기적적으로 소멸될 때가 있다. 대항은 에고에게 다시 살아날 힘을 줄 뿐이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걸 알아차리면은 그런 무의식적인 패턴이 저절로 막을 내린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저절로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저절로 되죠. 자, 우리가 호흡관을 많이, 이 몸이 현재 있기 때문에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 호흡관이 참 좋아서 부처님도 출입심염이 평생 한 호흡법이시잖아요. 그 명상법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호흡관을 할 때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호흡하나요? 이 의식이 호흡하나요? 아니잖아요. 의식은 그것을 알 뿐이지, 알아차릴 뿐이지, 이 몸이 자기가 알아서 호흡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장도 자기가 알아서 뛰는 거고. 자, 이것이 저절로 호흡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굳이 봐야 되는가? 호흡관을 굳이 해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저절로 되는데. 그러면 명상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호흡은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부처님도 저절로 호흡이 일어나고 있고 나도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뭐 들라고 봐요?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저절로 일어남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된다. 마음을 탁 놔버리면 안 돼요. 저절로 일어나는 걸 뭐예요? 의식이 그것을 딱 초점을 맞춰서 봐주는 게 깨어있음. 생생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죠. 일반인도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왜? 생생한 알아차림. 초점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가 않는 것이에요. 저절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저절로에 대해서 너무나 믿지 말고 내가 계속 의식이 깨어서 현실 중도에서 봐줘야만이 이와 같은 무의식적인 패턴의 해결, 기적적인 소멸, 진정으로 알아차리는 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냥 저절로 되는구나. 저절로 이것은 조금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 저절로에 나의 깨어있음이 여기에 분명히 포함될 거다. 톨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저절로라는 것이 저절로 되기 위해서 결코 저절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 보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 알아차림의 차원까지 진화의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고통이고 슬픔이고 이 유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 공감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 자신과 자신의 역할을 분리할 수 없고 누군가가 진정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준다면 이러한 점검하지 않는 모든 가정들이 매우 부정적인 감정들, 불필요한 원인이 불행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톨레가 얘기하는데, 정말 괴로운 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과 자신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참 애로점이죠. 모문관 오칙에, 제 오칙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입에 물고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면 가지가 입에서 떨어지니까 떨어져서 죽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난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문무관 오칙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 그래서 대답을 하라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선지식이 중생들을 제도할 때 이 고민이라는 것이죠. 당자 윤편 1화에 그 환공이 성인들의 글이니까 왜 성인들이 먹다가 뱉은 그 찌꺼기를 공부하고 계시냐, 왕께서는 지금 현실에 지금 이것을, 이 미묘법을 살아가야지 그 성인들이 다 쓰다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퀴살, 마차 바퀴살 만드는데 이게 뭐 두꺼워도 어떻고 가늘어도 어떻고, 근데 이거를 그때 70살 정도 됐으니까 윤편이 제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손자한테도 물려줄 수 없다. 이 손해 감각은 이제 그런 얘기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찌꺼기 같은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서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고, 말을 하면, 말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평생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들께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찌꺼기를 뱉어서 인연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고 남을 속이는 짓이잖아요.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찌꺼기를 뱉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평생 이걸 알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중생은. 그러니까 기회를 박탈할 것이냐, 인연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인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런 것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자니 그 무명에 찌들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속이자니 이 찌꺼기밖에 그 사람은 먹을 재간이 없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후자죠. 인연을 맺어주시죠. 누구나, 어떤 스승이나.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갈등, 그 생각들 중에는 혹시 당신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지 않는가?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진 오래된 생각, 당신 안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믿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것들은 오래된 생각일 뿐 알아차림이 이 순간 존재함을 의미한다. 오직 현존만이 당신 안의 무의식적인 과거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좋은 시험이 될 것이다. 현존만이 당신 안에 무의식적인 과거를 소멸할 수 있다. 현존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현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현재 존재함이라는 것, 현실 중도라는 것은 이 무의식적인 과거를 소멸하고 이 존재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누군들 안 바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어떤 설화나 일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설산동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설산동자가 나찰 귀신에게 자신 몸을 공양을 하면서 이제 그 법문을 듣는 내용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행은 무상하다. 시생멸법,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모든 것이 무상한 게 생멸의 법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듣고 그 다음 구절까지 듣고 싶은데 나찰이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말을 해줄 수가 없다. 그 다음 법구절을 말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공양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목숨을 대가로 들은 말이 생멸, 멸이, 정멸, 위락이잖아요. 생멸이, 생멸, 멸이, 생과 멸이 다 멸하면 정멸, 이게 아주 다 사라진 고요한 적적 고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멸의 위락, 기쁨이 아니겠나. 자, 그래서 이 생멸, 우리는 생멸하니까 내 목숨이 죽어야 생멸을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한 호흡도 생멸이죠. 호흡이 들어갔다 나가는 것도 생멸이고, 한 생각도 생멸이에요. 한 생각이 이 볼펜 좋네? 그러다가 또 다른 걸로 가면 이 볼펜 좋네? 이 생각이 생멸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멸법, 시생멸법이라는 것이 이 생멸을 경험한다는 것은 한 생각, 한 호흡이면 충분해요. 어떤 긴 시간, 그리고 뭐 굉장한 몸 공양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한 생각과 한 호흡만을 바라봐도 이것의 무상함을 깨닫는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공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설산동자는 자기가 듣고 기뻐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적어놓고 공양을 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도 이걸 듣고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런 어떤 몸공양과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을 위한 어떤 결단, 그리고 대분심과 대신심, 이 대용맹심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설산동자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알아차림이 이 순간의 존재함, 그리고 현존만이 당신 안에 무의식적인 과거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생멸법, 이 생멸법을 알아야 이 생멸법에서 놓여나면서 다 멸하여져서 놓여남으로써 정멸의 고요함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것이 이 현존이라는 것 안에는 뭐가 생멸법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만이 정멸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재행이 다 무상한 것이죠. 무상하니까 공한 거예요. 무상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모든 만상으로 나투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멸에 대한 이야기가 현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재행의 무상을 같이 보는, 그래야 이 현존이라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절로 된다라기보다는 내 의식이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만 호흡과는 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춰서 의식이 거기에 뚜렷이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만 맨 딴 생각하고 딴 마음 먹고 딴 행동하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